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녹음 파일이 계속해서 추가로 지금 공개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곽동수 시사평론가 모시고 자세히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아침에도 보고 그러니까 좋네요. 예, 정말 좋습니다. 네. 자, 우리 이제 갈 길이 머니까 지금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무속이다, 비선이다, 보복습니다. 얘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녹음 파일을 세세하게 쪼개서 방송하는 그런 것들도 있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좀 쭉 궤를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녹취록이 지난주에 주요 언론인들 중심으로 공급이 됐고 네. 이 내용은 한 6개월 정도에 걸쳐서 7시간 43분 정도의 녹취를 정리한 것입니다. 네. 하나의 흐름이 있다면 그러니까 거의 1시간 이상씩 매월 통화를 하게 된 이유가 뭐겠냐. 그중엔 격정적인 것도 있고 조금은 평범한 얘기도 있었지만 네. 그 서울의 소리라는 매체가 꾸준하게 윤석열 후보 관련된 주장을 보도하기도 해왔지만 네. 그 뒤에는 김건희 씨 관련된 논란이 컸습니다. 그랬죠. 그 여러 논란에 대해서 재판으로 이어지고 그중에서 현실적으로 장모인 최은순 씨가 처벌받을 위험이 있다 보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거하기 위해서 정리하자면 김건희 씨가 서울의 소리 기자를 이용해서 뭔가 정보를 먼저 얻거나 유리한 입장에 서기 위해 유혹도 하고 회유도 하고 협박 비슷하게도 하고 무서운 힘을 자랑했지만 결국은 실패한 사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김건희 씨 그동안 이제 사실 활동을 막 너무너무 하고 싶어 했으나 여러 가지 위험 요인이 있어서 좀 활동을 자제하고 있던 그 김건희 씨 관련해 가지고 기자를 통해서 본인의 어떤 변명이나 이런 것들을 좀 먼저 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수단 중에 하나 혹은 방법 중에 하나로 기자를 회유하고 협박하고 유혹하는 유혹까지 네. 그런 과정들이 좀 일련의 과정들이 쭉 나온다. 유혹이란 단어는 금전적으로 유혹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네네. 1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앞에 보면 얼마의 기간 동안이라는 설명이 없고요. 네. 실제로 그런 부분을 통해서 내가 유능하고 그리고 내 뒤에 힘도 많고 네. 거기에는 물리적인 현실적인 힘이 아니라 무속의 힘도 있어라는 걸 집어넣으면서 네. 자신의 포지션을 굉장히 센 사람으로 만들고 싶었는데 네. 이거 허무하게 끝나버렸죠. 그래요. 자, 그런데 어쨌든 제가 이제 보는 관점은 그거 플러스 권력 사유화의 의지가 그냥 엄청나게 돋보인 녹취록이 아니었나 맞습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좋습니다. 자, 일각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새로운 게 없다. 네. 뭐가 충격이냐, 반복적이냐 이렇게 말하면서 별거 없다라는 프레임이 계속해서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국민의힘에서 사실은 좀 그거 별거 없으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라고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 같긴 한데요. 국민의힘의 바람이라고 보시면 되죠. 바람? 그렇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희망 섞인 바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가장 큰 거는 여기서 나왔던 게 요즘 웬만한 헤드헌터도 접근해서 얘기하다 보면 20번씩 우리 쪽으로 와라고 얘기 안 합니다. 하다 중간에 그분들은 커미션이나 계속 받는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들이 줄어드는 이유는 딱 보면 올 사람인지 아닌지 조건을 확실하게 제시해야 되는데 네. 그게 안 되니까 자신의 약점을 살짝 소개한다든가 혹은 진짜 속내는 어떻다든가 예컨대 한동훈 검사장과의 인연 같은 건 나 힘이 세라고 네. 얘기하고 윤석열 후보와 자기 스스로를 약간은 동일시하죠. 그래서 내가 권력을 잡으면 사실상 나는 후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쏟아집니다. 이게 국민의힘이 감추고 싶은 부분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처음에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왜 서울의 소리 그 기자에게 유독 야, 내가 1억 원이나 줄 테니까 와라 20번이나 오라는 제안을 했을까? 근데 생각해 보니까 서울의 소리가 이제 진보 성향의 사람들이 많이 듣고 보는 커뮤니티니까 매체니까 그쪽 사람들을 내 편으로 은근슬쩍 만들어 놓으면 아무래도 이렇게 진보들에게 좋은 말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 사실 김건희 씨나 윤석열 후보에게 도움되는 그런 활동을 은밀하게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는 김건희 네. 씨가 나 참 운이 좋아라고 착각하셨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가장 큰 게 김건희 씨가 물 위에 올라서게 되고 소위 말하는 줄리 논쟁이 나온 것은 네. 윤석열 후보가 대선 출마하던 날 아침에 신생 언론사를 통해서 인터뷰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네네. 이 과정에서 스스로 줄리라는 단어를 직접 꺼냈고 네.
이 보도 관련돼서 계속 깊게 파던 게 서울의 소리인데 갑자기 자신의 전화기로 서울의 소리 기자라는 사람이 전화를 거는데 네. 목소리도 보니까 강원도 사투리도 좀 묻어 있고 네. 텁텁하게 얘기하면서 그냥 하던 방법대로 그 김건희 씨가 여러 기자를 상대로 오빠냐 동생이냐 가지고 네. 나이가 많은 기자에게는 여동생처럼 대해주세요라고 얘기했는데 이번엔 예외적으로 내가 누나네라고 하면서 그 동생 내가 아껴라고 접근하는 방식을 집어넣는데 그게 얼핏 먹힌 것 같았던 거죠. 그러니까 네. 운 좋게 스스로 제 발로 서울의 소리 기자가 건너왔으면 내가 이쪽을 어떻게 좀 설득해서 우리 엄마 재판에 우리 남편의 대선 가도에 유리하게 좀 해보겠다라고 네. 시도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요. 자, 어쨌든 근데 민주당은 이런 식의 시도나 회유 같은 거 전혀 안 합니까? 왜 언론을 맨날 국민의힘만 상대로는 하는 정보를 거죠? 주고 네. 잘 보도해 주십시오 하는 거지 이런 네. 거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자, 어쨌든 이안사님께서 야, 니네는 정신 승리하고 있냐 이런 얘기 좀 하고 계시고 김건희 카페 6만 명 지금 가입했어요 이런 얘기도 하고 계시네요. 그 김건희 씨 카페가 사실은 뭐 처음에 한 1,400명 정도 있는 노사모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이 만들었다는 그런 카페더라고요. 네. 그 방장이. 근데 왜 갑자기 김건희 씨를 지지하는 이런 카페로 변모했을까요? 여기는. 뭐 그게 사실은 20년이 지난 거죠. 결국은 사람이 어떻게 바뀌었을지를 모르는 거니까 네네. 그 뭐 소설 같은 데 나오면 예수역했던 사람이 지금은 뭐 완전히 다른 역으로 갈 수도 있는 그렇게 사람이 변할 수 있는 네. 충분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 과정은 잘 모르겠지만 변화가 네. 있었을 거라 생각하고 이 6만 명이라고 하지만 제가 알기에 대한민국 언론사에서 한 명씩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어떤 일이 있나 보기 때문에 지금은 네. 관심의 대상인데요. 네. 좀 더 지켜봐야죠. 자, 그런데 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오다가 제가 이제 뉴스를 들었는데 사실은 김건희 씨 이제 좀 있으면 본격 등판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사실 저는 MBC 스트레이트가 처음에 방송할 때 좀 너무 스탠스를 하도 이제 압력을 받으니까 뭔가 좀 균형을 맞춰서 보도해야 된다라는 강박에 시달리면서 설명 없이 그냥 이걸 내보내는 과정 중에 아무래도 줄리 의혹을 설명하는 해명하는 그런 것에 좀 더 방점이 찍히고 사람들이 이제 귀에 쏙 들어오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그 바람이랄까요, 방향이랄까 이런 것들이 그쪽으로 좀 흘러가면서 국민의힘 쪽에서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히려 이제 여론이 형성되어 가는 그런 조직적 움직임이 좀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네. 문제는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김건희 씨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가 이제 앞으로 전면 등장하게 되면 특히 설 전에 사과를 하고 그 다음에 설 끝나고 난 다음부터 본격적인 행보를 할 걸로 이제 예상이 돼요. 네. 그렇게 되면은 김건희 씨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김건희 씨가 전면에 나서서 나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세요라고 하면 일단 화제가 그쪽으로 몰리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새로운 식의 조금 이미지 변신 이런 것들이 펼쳐지면서 오히려 윤석열 후보보다 더 주목을 받으면서 김건희 씨 신드롬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그게 표에 도움이 될 거냐 하는 문제입니다. 도움이 되겠죠. 그렇게 네, 열심히 하는데. 어떻게든 올라가서 젊은 층에서 화제성이 되긴 하겠지만 한편에선 그만큼 뭔가 얻는 게 있으면 빠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요? 국민의힘이 교훈을 약간 못 얻은 게 있다면 어떤 식으로든 여성들을 끌어들이겠다고 했었던 신지혜 전 부위원장 같은 경우는 네. 표가 들어오지만 빠져나가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이런 계산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고 그 대선에서만큼은 배우자가 호감도를 갖는 건 좋지만 네. 이 호감도에 관련돼서 비호감도에 관련된 이슈가 있다 그러면 이건 좀 더 복잡한 계산이 될 수 있겠죠. 네, SK리님 그런 거 따지지 마세요. 왜 민주당 지지자가 이 지경 이 모양이 되는지 생각해 보세요. 내로남불할 때 서민들 가난한 자들에게 시선 돌리세요. 지금 누구 흠잡을 때가 아닙니다. 김건희가 뭘 하고 뭐가 중요해요.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 말 정말 공감이 가는 말이죠. 자, 어쨌든 김건희 씨 관련된 얘기를 우리가 조금 정리해보고 넘어가도록 해야 되니까 오늘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무속 얘기 많이 나왔고요. 뭐 법률 쟁점 한번 설명을 해보고 있는데 7시간 45분에 걸쳐서 이명수 기자를 포섭하려고 한 이유가 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누님, 응. 내가 뭐 좀 도와줄까? 문자로 뭐 이게 언론인들 돌아다니는 내용들 내가 좀 보내줘. 뭐 어떻게 할까? 아니, 뭐 그런 건 필요 없고, 예, 그 정대택 그 나 좀, 예, 진짜, 아유, 내가 진짜 말을 안 들어지, 진짜 예, 나쁜 놈을 그 나중에 봐봐. 내 말이 만약 들리면 쟤는 망하게 돼 있어. 예. 쟤는 도대체 뭘 해서 돈을 벌고 다니나, 그것 좀 확인 좀 한번 해봐요. 아, 그냥 위험한 사람이거든, 지금? 네. 근데 요즘 조금 힘이 잃지 않았나? 계속 더 난리야?
네, 이명수 기자가 뭐 좀 도와줄까라고 물어보니까 김건희 씨가 필요 없고 정대택 그새 X나 그럼 진짜 아유 내가 말 안 하더라도 진짜 나쁜 놈이야. 어떻게 돈 벌고 먹고 사는지 한번 좀 알아봐줘. 걔는 망하게 돼 있어.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다. 계속 또 난리네. 이렇게 지금 막 화가 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정대택 씨한테 엄청나게 적개심이 많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네. 결과적으로는 정대택 씨가 알고 있는 게 많아서 그럴까요? 뭐 아킬레스건일까요? 왜 이럴까요? 그러니까 이 짧은 문장에 보다 보면 내가 말하는 진짜 나쁜 놈이다라고 스스로 인식하고 있는 걸 드러내면서 걔는 망하게 돼 있어라고 바람, 희망을 얘기하죠. 네. 근데 그러면서 얘는 뭐 해서 먹고 살아? 라고 네. 얘기하는 거에서 그 뒤에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다라는 게 누구에게 위험하냐? 본인에게? 나와 내 가족에게 아, 위험하다. 네네. 이 말 자체가 어떤 사람을 설명하는데 한 방향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가는 거는 내게 부담스럽고 두려운 사람이다라는 걸 드러내는 건데 네. 이 말을 나오게 된 게 내가 좀 도와줄까? 라고 뭐 수식이 없습니다. 심플하게 서울의 소리 기자가 도와줄까라고 얘기했는데 혼란스러운 걸 얘기하고 차라리 이럴 때 도와줘. 나 이분 때문에 너무 힘들어. 라는 게 일반적이었다면 보통 사람들 같았을 텐데 평가를 내렸다가 스스로 정말 잘못될 사람이라면 일찍 마무리하고 그렇게 고생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지금 망하게 돼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다. 요즘 좀 힘을 잃지 않았나.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합니다. 보통 이런 건 겁나는 사람이거나 부담스러운 사람을 상대로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실제로 전체를 꿰뚫고 있는 이 녹취록 전체에 나와 있는 김건희 씨의 마음 변화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네. 마음 같아선 얼른 잘못됐으면 좋겠는데 네. 내가 알고 있는 정보가 없다는 거죠. 뭐 해서 먹고 사나 좀 알아봐봐 라는 네. 얘기가 여러 번 나오니까요. 사실 이명수 기자에게 정대택 씨 뒤를 캐봐라 지금 이렇게 주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녹음 파일 내내 결국 서울의 소리 정보를 좀 캐려는 그런 움직임이 좀 포착이 되기도 했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명수 기자를 오히려 역으로 지금 김건희 씨가 이용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용하려고 얘기했고 관련된 것들을 통해서 내 사람을 만들다 뭐 단언 그렇지만 포섭하려고 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 그렇게 넘어간 것 같으면서 좀 또 좀 달랐죠. 그래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요. 자 어쨌든 간에 일단 정대택 씨에 대해서는 매우 화가 나 있고 감옥 보내려고 마음을 딱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이런 말들을 들으면 섬뜩하고 무서운 게 이 대화 녹취록에 보면은 누구누구 감옥 보내겠다는 말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내가 권력 잡으면 내가 청와대 가면 내가 되면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대통령이 된 것처럼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실제로 보통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게 되면 원망이 있나 보다 혹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나 보다 정도로 되겠지만 네. 전직 검찰총장의 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녹취록에 보다 보면 자기 스스로 누굴 감옥 보낸다라는 얘기를 할 때 네. 그게 실제 자신이 권력을 실행할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이 부분은 상당히 부담이고 그러면서 누군가 정말 나쁜 사람과 좋은 사람으로 정의하고 나갔던 화법 자체가 윤석열 후보가 실제로 집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쓰지 않았을까? 혹은 네. 인터뷰에서 나왔던 것과 닮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네. 때문에 권력자의 부인이라고 하는 아무런 공식 지위는 없지만 실제 사람들이 막연하게 아주 크게 영향력을 미칠 거라는 지위에서 이 말이 결합되면 그리고 현직 대선 후보 부인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자신의 발언의 수위는 둘째치고 실제 그 권력자로서 힘을 세게 집행하면 어떻게 될 거다라는 두려움을 주기에 충분한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위험하긴 위험한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했어요. 만약에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 김혜경 씨라면, 즉 김건희 씨가 아니라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부인인 김혜경 씨라고 한다면 저는 이 말에 반에 반만 나와도 아주 난리가 났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언젠가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사실 누군가는 실제 한 말보다 5배쯤 크게 보고 네. 누군가는 5분의 1로 축소해서 보는 것 같은 요즘 유행하는 숫자가 5라 그러길래 제가 이걸 쓰고 있는데요. 네.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누군가는 실제보다 훨씬 더 과하게 욕을 먹고 있고 네. 누군가는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깎여 나가는 쪽. 이 판단 기준이 계속된다면 이건 네. 건전한 대한민국을 나가는데 진짜 큰 걸림돌이 될 겁니다. 그렇군요.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가 지금 곽동수 시사평론가와 함께 김건희 씨 녹음 파일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이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여기 보니까 댓글 지금 많이 나와 있는데 이재명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를 좀 이렇게 좀 평등하게 대하지 않는 언론 지형에 대해서도 좀 말들이 많은 것 같고요. 이 한쪽은 단어 하나하나를 헤집으면서 분석을 하는데 하나는 이렇게 명확한 문적이 있지만 감옥 갈 거다라는 단어만으로 이거 괜찮은가에 대해서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도가 된 지 거의 열흘 이상이 지났는데
지금 나오는 말이 설 전후에서 사과할 거를 직접 사과할까 말까 고민 중이다라는 네, 뭐 겁니다. 입장문 발표를 정리할 거다 이런 얘기도 나왔죠. 이거 굉장히 잘못돼 있고요. 네. 이거보다 못한 일로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공식 사과를 했었고 기자회견도 했었습니다. 이 영향력에 비해서는 언론이 너무 안이하게 봐주는 거 아니냐, 편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받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오해가 아니라 저는 아주 맞는 것 같아요. 언론이 좀 이상하게 이상해요. 만약에 당연하죠. 내가 권력을 잡으면 내가 너를 깜빵 보내겠다. 내가 경찰은 그런 거 알아서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식으로 말하는데 왜 경찰 가만히 있어요? 자기네들 이렇게 모욕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 개입이 그렇죠. 됐건 검찰이 네. 됐건 얘기들이 네. 언급이 됐어야 되는 건데 아무런 말이 없어요. 모두 다 조용합니다. 이게 윤석열 주변에서만 가능한 일이고 그렇군요. 거기에 대해서는 윤석열 후보가 스스로 인터뷰를 통해서 나도 살펴봤지만 이라는 네네. 식으로 얘기하면서 우리 부인이 형사처벌 받을 건 없고 이렇게 가이드라인식으로 조언을 했기 때문에 반응 나오는 거 아니냐. 네.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저희가 비슷하게 볼 수 있는 게 나경원 전 의원의 가족과 관련됐던 학력 문제들과 네. 그리고 조국 장관 가족 관련됐었을 때 너무 온도 차이가 컸거든요. 그렇죠. 냉탕 온탕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언론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언론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냥 제3자로서 말씀드리면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지금 선거운동 해가지고는 택도 없는 것 같고요. 그렇죠. 예. 선대위원장부터 좀 정리해가지고 좀 마인드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적극적이고 좀 공격적으로 하세요. 지금 선거가 얼마나 남았다고 이런 식으로 하세요. 국민의힘이 아주 잘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자, 다음 얘기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각동수 평론가님은 7시간 녹음 파일에 김건희 몰락사라고 하셨는데 네. 제가 보기에 그건 좀 잘못된 판단 아니세요?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게 되면 전혀 안 그런 것 같은데. 인기는 있지만 살림살이 맡길 거냐라고 얘기하는 흔히 얘기할 때 뭐 결혼하고 싶은 남편, 연애하고 싶은 남자 뭐 이게 서로 다르듯이 여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네. 김건희에 대한 호감 비호감들 넘어서 잠깐 인기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네. 저희가 일주일쯤 후에 투표한다면 불안해도 됩니다. 네. 근데 지금 이미 40여일 이상 남아있고 이 과정에서 드러날 게 드러납니다. 한참 지나다 보면 가랑비에 옷 잡는다고 그래도 이분 너무한 거 아니야? 김건희 씨가 매력적인 줄 알았는데 이건 좀 심하네라는 것은 아이고. 공식 대응은 아니어도 나가겠죠. 계속. 네,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이런 현상 자체가 심리학적으로 너무 이해가 되는데 그런 데 빠져들어가게 되면 국민을 바보로 합니다. 그렇죠. 보세요. 브루스 리님께서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일하며 살아온 사람이 성공해야 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동병상련의 어려움에 처한 자들이 오히려 윤석열 지지자라는 아이러니, 약자들의 노비근성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바로 심리학적으로 좀 맞는 분석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어떤 지도자를 뽑고자 할 때요. 그 지도자가 자기보다 아주 월등하면은 좀 약간 신성시하고 그 사람 조금 이렇게 멋있게 보는 게 있는데 자기랑 비슷해 보이거나 이러면은 좀 무시하거나 좀 뭔가 좀 하고 싶어 하는 게 그런 심리가 또 은근히 있어요. 그런데 그걸 언론에서 포장하고 말아주고 이렇게 하는 거에 따라서 이게 또 지형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냉철하게 판단해서 뭐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것인지를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거죠. 김건희 몰락사를 증명하는 게 바로 이제 무속 관련 언급을 많이 해서 본인 스스로가 자충수에 빠져들었다 뭐 이런 걸 텐데요. 한번 줄리 사례 관련된 통화 녹음 한번 들어보고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근데 저는 네. 제가 뭐 거슴 좀 호스테스 그렇게 하는데 예. 제가 이제 우리 이명수 기자님 뭐 나랑 나중에 이제 진짜 편할 때 보면 아시면 제가 예. 그렇게 할 음. 진짜 그럴 이유가 없어요. 지금 잘 모르잖아요. 예. 그럴 만한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성격상 제가 그런 네. 나갈 수 있는 성격이 아니에요. 차라리 나한테 예. 그런 데를 차라리 내가 하나 차려라. 내가 그러니까 그런 데를 하나 내가 영업장을 차려라 하면 나는 하는데 예. 제가 그럴 수 있는 성격이 아니에요. 제가 아가씨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에요. 성격상. 내가 그 주인은 만약에 기회가 되면 주인은 할 수 있어도 거기서 접대부는 안 한다 이거죠. 주인이 뭐야. 내가 차라리 거기서 하나를 다 통째로 그 지하를 다 통째로 맡아서 하지. 예. 네, 성격상 아가씨 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고 영업장을 차려라 하면 할 수 있다. 지하를 다 통째로 맡아서 한다. 이래서 사람들이 걸크러쉬라 그러나 봐요. 김건희 씨 좋아하는 사람들은 시원하다 그러고 여장부다 그러고 통이 크다 그러고 어떻습니까 이거? 성격상 마다움을 해도 아가씨는 못한다. 이게 대선 후보 부인이 한 말인데요. 이게 무슨 보통 말입니까?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 꾸며서 하기도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입니다. 뭘 모른다고 하기엔 너무 많이 알고 있고 뭘 직접 하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하지만 보통 난 아니야 라는 네 글자를 많이 쓰는데 그거 대신
제가 나갈 수 있는 성격도 아니고 그런 일을 할 이유도 없고 대개의 경우 도대체 왜 그랬어요라는 게 수사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는 게 네. 그럴 이유도 없고 그럴 성격도 아닌 사람이 예상치 못하는 행동을 했을 때 나오는 질문인데요. 이 영업장을 차려라면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본인 포지션이 예컨대 노영희 변호사 같으면 자기 정체성이 변호사지만 방송하는 사람 이렇게 주캐와 부캐가 있고 네. 그렇게 돼 있다면 김건희 씨의 녹취록에서는 이 나오는 주캐 부캐가 잘 모르겠습니다.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본인은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관련된 일을 한 적은 별로 없고 그리고 난 이건 못해라고 얘기하는데 그쪽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잘 알거나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네. 일반적으로는 이렇지 않거든요. 그렇군요. 사실 내가 차라리 마담을 하고 말지. 이런 표현은 참 시원한 것 같네요. 네. 자, 결과적으로 굳이 마담 얘기까지 뭐 할 필요가 있냐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이제 놀란 게 있어요. 어제 열린공감TV 강진구 기자가 네.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한 말 중에 하나가 윤석열 내외의 그 결혼 전 동거설 이걸 얘기를 했습니다. 부부가 결혼 전에 뭐 동거했다 뭐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결혼 시점이 사실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혼인신고를 한 시점이 문제였다는 맞습니다. 거겠죠. 예. 고위공직자고 한마디도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혼인신고를 그래서 일부러 늦게 했다. 무슨 말이에요? 이 고위공직자고 한마디도 거짓말하면 안 된다. 지금 화면 나옵니다. 우린 고위공직자고 한마디라도 거짓말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혼인신고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일부러 늦게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일부러 늦게 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한마디로 그 당시에 미리 했으면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요건가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걸 자꾸 이해하려니까 저희가 문장 오류에 걸리는 건데요. 공직자는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긴 하는데 내가 뭐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러니까 네. 중요한 건 그 신고하는 시기가 아니라 결혼 사실 자체가 아닐까 이미 그래서 먼저 사실혼 관계에 있었거나 동거에 있었거나 이럴지 모른다고 추측하는 얘기가 나오는 네. 것이고 네. 이 과정에서 그래서 신고만큼은 그러니까 김건희 씨의 생각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법률적인 그 사실 확인 정도 하는 네. 이게 언제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요즘 젊은 부부들 결혼하고 혼인신고 좀 지나고 해볼까 벌금 좀 내더라도 한 달쯤 6개월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네. 혹시라도 나중에 문제가 될까 봐 그 문제는 도덕적인 결함이나 지적이 아니라 법적으로 뭔가 있을까 봐라는 게 보이니까 앞뒤 안 맞는 것은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열린공감TV 쪽에서 계속 얘기한 게 2012년 3월에 결혼했다고 이제 혼인신고상으로 나오는데 그 전에 몇 년 동안 같이 이제 동거했다는 거는 김건희 씨 스스로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바로 이제 피의자 본인의 피의자 신분이었다라는 것 때문에 검사하고 피의자가 동거하면 안 되는 당연히 그러겠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했던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혹이 있습니다. 근데 본인은 이명수 기자와의 통화에서 피의자에 오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그래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난 피의자 아니고 억울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면 실제 법적으로는 이미 5번 가까이 5번 동안이나 공동으로도 올라 있고 단독으로도 올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사실관계를 이럴 때 우리는 좀 또 다른 세계에 살고 계신 거 아니냐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오해하는 건데 피의자가 되면 모를 수가 없습니다. 통보가 가기 때문이고요. 네. 알고 있는데도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깨끗하거나 능력이 있어서 그 피의 혐의 자체를 없애버렸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김장훈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네. 와, 정말 진보 유튜버 초대해가지고 객관적으로 방송을 하지도 않고 서로 보수만 까기 바쁜 방송이군요. 차라리 민주당에게 정신 차리라고 방송을 하세요. 솔직히 김건희 씨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말 아닌가요? 남편 찬스를 볼 때. 정당하진 않지만 노사모였던 사람이 왜 등을 돌렸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이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사모 관련돼서 하셨던 분들 가운데 돌아선 분들 많습니다. 20년 10월 동안 어떤 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결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의미 없었고 실제 힘 있는 사람에게 돌아선다. 제가 아는 노사모 하는 사람 가운데 돌아선 사람도 있지만 아닌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열심히 노사모였다는 걸 하고 있는 박시영 대표 같은 경우는 자기 스스로 지금까지 가는 길을 위해서 여전히 노력하고 있는 쪽인데 네. 사람마다 다른 결정한 것은 그 사람 인생에게 물어봐야 될 거고 제가 답해야 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쨌든 김장호 씨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였던 것 같아요. 김건희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말 아닙니까? 남편 찬스를 볼 때요. 이 말인 것 같은데 맞아요. 당연히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고 중요한 건 남편 찬스를 잘 이용하고 잘 썼다는 거죠. 근데 그게 바로 윤석열 후보가 그동안 주장해온 혹은 김건희 씨 부부가 계속해서 주장해왔던 본인들은 공정과 상식에 위배되지 않는
남의 찬스를 쓰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나 명제랑 안 맞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에게 우리가 진짜 묻고 싶은 것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자신의 양심을 걸고 모든 것을 깨끗하게 처리해 왔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네. 공교롭게도 최은순 씨 장모 사건을 보게 되면 그분 빼고 주변 분들이 이미 다 법적인 처벌도 받았지만 이분만 조사를 안 받았다거나 혹은 결혼 시기와 관련해서 돈 관련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어떻게 그 부인만 계속 범위에 오르지 않았는지 그리고 관련됐던 쪽에 대해서 투명하지 않은 것이 마치 블랙홀처럼 생깁니다. 이건 진영을 다루는 유튜브의 문제가 아니라 시사평론가라면 누구나 다 지적해야 될 부분이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이 정확하게 따졌다면 벌써 답이 나왔을 사안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부인 찬스, 남편 찬스라고 하고 있는 것은 좀 안타까운 모습이죠. 네, 좋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김건희 씨가 이제 공개 행보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설 이후에 공개 행보하면 상당히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런데 시점이 바로 이제 MBC 뉴스데스크에서 녹음 파일 공개가 끝나는 그런 시점일 거라고 해요. 네. 결과적으로는 녹음 파일 공개라고 하는 것이 그 내용이 계속해서 따라다닐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들리기도 하는데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 맥락을 봐야 되는데요. MBC 뉴스데스크가 처음에 이게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 언급이 좀 적었었습니다. 네, 그랬죠. 그저 한 기자가 녹취했던 것에 대해서 그래서 처음에는 사생활이라고 얘기했지만 네. 여기에 드러났던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판단을 바꿔서 공인으로서 공적 판단을 할 수 있고 여기에 권력이 개입됐거나 이권 뭐 이런 게 걸릴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공개하라고 바꿨습니다. 이 얘기는 법원의 인식도 초기와는 달라졌다는 것이고요. 저희가 토막토막 조금씩 엿보고 있지만 실제로 보면 누군가 자신의 가족이 처벌받는 걸 막기 위해서 언론을 상대로 실제 금품 제공을 했고 이 금품 제공 외에도 여러 가지 조건을 집어넣는 게 나옵니다. 똑같은 것을 뭐 이재명 후보 측이라면이라고 들어보는 게 아니라 예컨대 네. 안철수 후보 측으로 본다든가 네. 뭐 허경영 후보 측으로 놓고 본다고 하게 되면 이게 용납되는 범위를 일찌감치 벗어난 부분이 있는데요. 네. 이거 하나는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김건희 씨 문제는 김건희 씨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제까지 우리나라 역사에 있어서 이렇게 대놓고 무속적인 것을 크게 얘기하는데 논란이 안 된 경우도 드뭅니다. 네. 사실 저는 그래요.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무속이 나쁜 건 아니다. 그럼요. 무속은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기도 하고 우리가 정말 힘들고 그럴 때 어떤 측면에서 보자면 우리가 마술을 왜 좋아해요? 나도 모르게 뭔가 근거도 없이 뭔가 딱 이루어지는 그런 행복감, 희열감을 느끼고 싶으니까 좋을 수도 있죠. 문제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 특히 국정이라고 하는 정말 우리나라 국민 전체가 달려있는 그런 의사결정을 그런 근거 없는 걸 가지고 한다는 거. 심지어 위안만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는 거.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하다는 거고요. 이게 바로 우리 이제 행동주의 심리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미신적 행동하고 딱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 방점이 있다고 보고 미신 논란, 무속 논란 이거 그 논란 자체로만 보면 안 되고 사람들이 왜 그런 거 가지고 자꾸 뭐라 그러느냐 이렇게 볼 게 아니라는 거. 실제 이런 의사결정 과정에 말하고 투명하지 싶어요. 못했기 때문에 세월호 같은 사건이 났었을 때 그 피해 규모나 아픔보다는 그 사이에 최고 권력자가 의사결정을 하는데 어디 있었고 어떻게 내렸고 그 답답함만으로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무슨 결정을 하든 이 실제로 권력을 쥐게 된다면 무속적인 결정이 상당 부분 차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논쟁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네. 선호도와는 상관없이 문제거리라고 네, 생각합니다. 최일이님 맞아요. 무속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무속의 의지에서 국정을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동감하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곽동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